존재를 알 수 없는 음침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북극을 항해하는 북극성호. 오로지 혼자만이 제정신인 듯한 젊은 의사는 항해 일지를 기록하며 미신을 믿는 선원들을 설득하는데, 아서 코난 도일의 해양 미스터리, 북극성호의 선장. 북극성호의 선장은 두 번째로 들려드리는 아서 코난 도일의 해양 미스터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했던 미스터리 유령선 메리 셀레스트 호의 이야기를 담은 제이 하버쿡 잽슨의 진술이었죠. 첫 번째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두 번째 이야기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북극에서 홀로 항해 중인 북극성호와 그 선장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의학도 존 마리스터 레이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9월 11일) 북위 81도 40분, 동경 2도. 우린 여전히 거대한 빙원 한가운데 있다. 북쪽으로 펼쳐진 빙원에 닻을 내렸는데 이 빙원은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다. 좌우로 깨지지 않는 빙판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항해사는 남쪽에서 얼음덩어리들이 발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의 기완을 막을 정도의 두꺼운 얼음판이라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미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계절의 끝 무렵이라 밤이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는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돛대의 활대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 때문에 선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해안에서는 청어잡이 시즌이 돌아오면 임금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청어 시즌에 맞춰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직은 불만 가득한 음침한 표정을 드러내는 정도지만 오늘 오후 2등 항해사로부터 선장에게 불만을 전하기 위해 대리인을 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선장은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니까. 저녁 식사 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마디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는 다른 선원들에게는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내게는 언제나 유연한 태도를 취했으니까. 배의 우연 뒤쪽에서는 스피치베르겐의 북서쪽에 있는 암스테르담 섬이 보였다. 섬은 거친 화산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빙하의 하얀 단층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직선거리로 1400km나 떨어진 그린란드 남쪽,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덴마크 식민지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묘하다. 배를 이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렸으니 선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어떤 포경선도 이 시기에 이 위도에 머물렀던 적은 없었으니까. 저녁 9시 나는 크레이기 선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응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는 내 말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내가 종종 보아왔던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좁은 선실을 왔다 갔다 했다. 처음엔 내가 그를 불쾌하게 한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내 팔을 어루만지듯 붙잡았다. 그의 거칠고 검은 눈동자에 깊은 부드러움마저 느껴져 나는 적잖이 놀랐다. 이봐요, 의사 양반. 선장이 말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던디부드에
당신이 안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50파운드를 걸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은 대박이든 쪽박이든 해보는 수밖에 없어. 북쪽에 고래가 있으니 말이오. 돛대 끝에 고래가 물을 뿜어내는 모습을 봤는데도 선생은 고개를 저으시겠소? 나는 의심의 내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했지만 선장은 갑자기 분노했다. 지금까지 수염의 길이가 3미터나 되는 고래를 22마리나 잡았소. 그런데 일확천금을 눈앞에 두고 고작 저 얼음 조각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단 말이오? 내일이라도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결빙이 오기 전에 우린 배를 가득 채우고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만약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면 선원들은 목숨을 건 대가를 받을 것이고 난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의 인연이 깊은 듯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소. 하지만 자네에게는 정말 미안하오. 지난 항해에서 나와 함께 있던 앵거스 데이트가 함께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자라면 죽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아, 선생은 약혼했다고 하지 않았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시계줄에 매달려 있던 로켓을 열어 작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연병. 선장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의 행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가 사진 속에 있는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내게 주먹을 휘두를 것 같았지만 그는 거친 저주의 말을 퍼붓고는 선실 문을 열고 갑판으로 나갔고 나는 그의 폭력적인 태도에 무척이나 놀랐다. 선장은 내게 늘 친절했으므로 그의 난폭함을 처음 본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흥분해서 갑판 위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선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서조차 모호하고 흐릿한 기억을 종이 위에 그려낸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 같기도 하다. 나는 여러 번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항상 새롭고 기이한 성격을 드러내 내 판단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실망시켰다. 이 일기장은 나 외에 누구도 보지 않겠지만 심리학적 연구 차원에서 니콜라스 크레이기 선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보통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내면의 정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선장은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에 검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팔다리를 기이하게 움찔거리곤 했는데 이는 긴장한 탓일 수도 있고 과도하게 힘을 쓴 결과일 수도 있다. 턱과 얼굴 전체가 남자답고 단호하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눈은 짙은 밤색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대담해 보이지만 무모함과는 다른 어떤 공포 같은 두려운 감정도 느껴진다. 대개는 대담함이 우세하지만 가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그의 낯빛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곤 한다. 그럴 때면 선장은 아무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선장실에 가두는데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내 방은 선장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그가 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이것은 그의 성격 중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었는데 그와 매일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그는 유쾌한 동반자이며 박식하고 재밌고 갑판 위에 그 어떤 선원보다도 용감한 뱃사람이다. 4월 초 해빙이 시작되면서 강풍에 휩쓸려 얼음 사이를 항해하던 배를 주의하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 번개가 번쩍이고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함교를 이리저리 오가던 선장의 모습은 활기차고 심지어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면 즐겁다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 젊은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기엔 슬픈 일이었다. 머리와 콧수염이 희끗희끗한 30대였지만 생의 어떤 큰 슬픔이 그를 덮쳐 그의 인생을 망쳤음이 틀림없었다. 만약 플로라를 잃었다면 나도 저랬을지 모른다. 그녀가 없다면 내일 바람이 북쪽에서 불든 남쪽에서 불든 무슨 상관이랴. 아, 선장에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지 선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럼 페피스 노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그만 잠이나 잘까? 초도 다 달았는지 깜빡이는데 관리자도 이미 잠들어서 초를 새로 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9월 12일 평온하고 맑음. 여전히 배는 같은 자리에 있다.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긴 하지만 아주 미약했다. 선장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아침 식사 때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멍해 보였고 눈 밑에는 여전히 난폭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것을 무엇인가에 홀린 상태라고 한다. 적어도 기관장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켈트족 선원들 사이에서는 징조를 예언하는 자로 명성이 자자했다. 냉정하고 실용적인 이 종족이 미신을 맹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미신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항해에서 이 미신은 크게 유행해서 토요일에만 허용되는 럼주에 물을 탄 그로스에 소량의 신경 안정제를 타서 배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첫 번째 증상은 셰틀랜드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를 조종하는 선원들이 배 뒤에서 무언가 뒤따라오며 배를 따라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듯 구슬픈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항해 내내 계속해서 이어졌고 바다 표범을 잡기 시작하는 어두운 밤에는 선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졌다. 그들이 들은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방향타에 달린 쇠사슬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이거나 바다 위를 지나가는 새들의 울음소리였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갑판으로 끌고 나갔지만 이상한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너무나 굳게 믿고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나는 선장에게 이 문제를 한번 언급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내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적어도 선장만큼은 이런 망상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신에 대한 이 문제는 2등 항해사 맨슨 씨가 어젯밤 유령을 봤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수개월 동안 곰과 고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오다가 새로운 대화 주제가 나오면 흥미롭기 마련이다. 맨슨은 우리 배가 유령에 씌었으니 다른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루도 이 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친구는 겁에 질려 있어 오늘 아침 진정제를 처방해 줘야 했다. 전날 밤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능한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달래야 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사실인 양 입을 열었다. 저는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종을 4번 울렸으니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었죠. 달이 떠 있긴 했지만 구름에 가려 멀리까지 볼 수는 없었어요. 작살잡이 존 물레드가 조타실에서 나오더니 우연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보고했죠. 우린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는데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젊은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 이 지역을 17년 넘게 다녔지만 바다 표범이 이런 소리를 내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우리가 가판에 서 있는데 구름 뒤에서 달이 나왔고 우리 둘 다 울음소리를 들었던 방향에서 하얀 물체가 얼음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다 한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또다시 자연 뱃머리에서 다시 나타났고 얼음 위에 그 그림자가 보였죠. 물레드와 저는 북극 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총을 집어들고 얼음 위로 내려갔어요. 얼음 위로 올라갔을 때 물레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죠. 1.5km 정도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무엇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곰은 아니었죠. 키가 크고 하얗고 쭉 뻗어 있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면 더 나쁜 것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난 있는 힘껏 달렸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배 위였어요. 저는 배 위에서 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서명했으니 배에 머물겠지만 다신 얼음 위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맨슨이 한 이야기다. 그는 부정했지만 그가 본 것은 어린 곰이 겁에 질려 뒷다리를 세우고 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곰들이 무엇인가에 놀랐거나 방해할 때 취하는 자세니까. 흐릿한 불빛에서 보면 인간의 형상과 비슷해 보였으리라. 특히나 이미 겁을 먹은 사람에게는 말이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정체가 선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선원들의 표정은 전보다 더 침울해졌고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청어잡이를 갈 수 없게 된 데다 요령선이라고 불리는 배에 억류된 불만은 선원들로 하여금 무모한 행동을 끌어내기에 충분했고 그들 중 가장 나이 많고 한결같았던 작살잡이도 이 소문에 동요하고 있었다. 이 터무니없는 미신을 제외하면 다른 상황들은 유쾌하게 진행됐다. 우리 남쪽에 형성되어 있던 얼음덩어리들은 부분적으로 녹아 없어졌고 물은 따뜻해서 우리가 그린란드와 스피츠베르겐 사이에 흐르는 만류 지역에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배 주변에는 수많은 해파리와 바다 표범이 있었고 새우도 많아서 고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저녁 식사 시간쯤 한 마리의 고래가 물을 뿜고 있는 것이 목격됐지만 배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1등 항해사인 밀런 씨와 가판 위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선장은 나뿐만 아니라 선원들과 선주에게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 모양이다. 밀런 씨의 말에 따르면 항해에서 돌아온 크레이기 선장은 임금이 지불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항해 시즌이 돌아오면 조용히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이 필요한지 물어본다고 한다. 던디에는 친구도 없고 그를 아는 사람도 없다. 선장의 주인은 그가 항해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기술과 능력, 용기로 얻어진 것이었으며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니며 이름도 가명일 것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듯했다. 밀런 씨는 그가 고래잡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래잡이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이며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음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줬는데 그중 사실이라면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그를 대신할 대타 선장을 찾아야 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전쟁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다음해 봄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목 근처에는 상처투성이었고 넥타이로 상처를 감추려 했다는데 그가 전쟁에 참전했을 거라는 항해사의 추론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우연치고는 이상한 일이었다. 바람이 동쪽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얼음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시야가 닿는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새하얀 바다는 얼음이 갈라진 균열과 어두운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다. 남쪽에는 유일한 탈출 수단인 좁고 푸른 물길이 있는데 매일 좁아지고 있다. 선장의 책임이 막중한 가운데 감자는 바닥이 나고 비스킷마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는 변함없는 표정을 유지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다. 그의 태도는 무척 변덕스럽고 나를 피하는 것 같지만 지난밤처럼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7시 30분.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자면 우린 미치광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크레이기 선장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다. 내가 이 항해 일기를 남기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선장을 제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선장의 이상한 행동이 기이함이 아닌 광기임을 자초한 것은 선장 자신이었다. 그는 약 1시간 전 갑판 위에 서서 평소대로 망원경으로 지평선을 내다보고 있었고 나는 갑판 여기저기를 걷고 있었다. 최근 들어 규칙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남자들은 갑판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걷기에 지친 나는 갑판에 기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빙원위로 노을 지는 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와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선장이 내 옆에 와 있었다. 그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즐거운 감정과 경합을 벌이는 듯한 표정으로 얼음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는 두려울 정도로 흥분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팔다리는 간질 발작 직전의 사람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과 주위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저길 봐. 선장이 숨을 헐떡이며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는 멀리 있는 얼음에 시선을 고정하고는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따라가는 것처럼 고개를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저길 보라고. 저기 얼음 사이에 저기서 나오고 있잖아. 저 여자가 보여야 해. 저기 있잖아. 오, 신이여. 가고 있어. 사라지고 있다고. 그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2마디를 내뱉었고 그 기억은 내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떠나는 물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듯 줄 사다리에 매달려 돛대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힘이 빠졌는지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기진맥진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서 나는 그가 의식을 잃을 것이라 생각해 선장을 선실로 데리고 내려와 객실 소파에 뉘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넣었고 그 효과는 놀랍게도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떨리던 팔다리도 안정되었다. 그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우리 둘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에게 와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자네도 봤지? 그는 여전히 두려움 섞인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의 머리가 다시 쿠션 아래로 떨어졌다. 하긴 망원경이 없었으니 못 봤을 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볼 수 없었을 거야. 난 망원경 덕에 그녀를 볼 수 있었지. 사랑의 눈, 사랑의 눈을 보여줬어. 의사 선생, 관리인을 들여보내지 마시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 그냥 문을 잠궈요.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누워있다가 다시 팔꿈치를 들고 일어나 브랜디를 더 달라고 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선생. 선장이 물었다. 남자 대 남자로 내가 미친 것 같소? 내 생각에 당신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당신을 흥분시키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바로 그거요, 선생. 그는 브랜디의 효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 마음속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하지만 위도와 경도를 계산할 수 있고 육분위를 다루고 로그도 할 줄 알지. 설령 자네가 법정에 선다고 해도 내가 미쳤다고 증명할 수는 없을 거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냉정하게 반박하는 선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당분간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집에 가라고?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하는 말이자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가, 선생? 플로라, 사랑스러운 플로라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말이오. 악몽은 광기의 징조인가? 가끔은요. 내가 대답했다. 다른 증상은 뭐가 있어? 두통이 있고요. 이명과 환각. 아, 그런 것들. 선장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환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없는 것이 보이는 게 환각이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거기 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고. 그는 일어나 문을 열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고 내일 아침까지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무엇을 보았던 간에 선장은 끔찍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선장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고 그가 이성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모든 선원들이 이야기하듯 나는 그의 행동이 양심의 가책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론을 뒷받침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범죄자라기보다는 순교자 같은 모습이었다. 오늘 밤은 바람이 남쪽으로 불고 있다. 제발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좁은 통로가 막히지 않았기를. 우리 배는 포경선들이 장벽이라고 불리는 북극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의 주변의 얼음을 잘게 부수고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 뒤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을 몰고 와 우리를 포위해버릴 것이다. 신이여, 다시 한번 빌건대 우릴 도우소서. 9월 14일 일요일.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남쪽으로 가는 좁은 푸른 물길이 사라졌다.
우리 주변에는 거대한 얼음 언덕과 기묘한 봉우리가 있는 움직이지 않는 광활한 빙원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 넓은 빙원에는 끔찍한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파도의 출렁임도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돛에 부는 바람도 없었고 단지 선원들의 웅얼거림과 하얀 갑판 위에서의 발자국 소리만이 불협 화음처럼 들려왔다. 유일한 방문객은 북극 여우 한 마리였는데 육지에서는 흔하지만 얼음 위에서는 보기 드문 녀석이었다. 녀석은 배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고는 얼음을 가로질러 빠르게 도망쳤다.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 동물이란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묘한 행동이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사건은 선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저런 동물도 유령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맞아. 우리가 아니라 유령을 보고 도망친 거라고. 작살잡이 중 한 명이 말하자 다른 선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니 미신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들은 배에 저주가 내려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선장은 오후에 30분 정도 갑판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은둔 생활을 했다. 나는 그가 어제 환각을 보았던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대비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선장 옆에 가까이 서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선상 예배는 평소처럼 기관장이 이끌었다. 포경선에는 영국 성공의 기도서가 항상 쓰이는데 선원이나 항해사 중에 성공의 신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선원들은 모두 가톨릭 또는 장로교 신자들이며 특히나 가톨릭 신자가 우세했다. 두 신자 모두에게 낯선 의식을 채택한 덕분에 어느 쪽 신자를 선호한다고 불평할 수 없으며 단지 그 방식이 마음에 들면 열심히 경청하면 되었다. 장엄한 노을로 거대한 얼음 들판이 피의 호수처럼 붉게 물들었는데 나는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있었다. 북쪽에서 24시간 바람이 불어준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9월 15일. 오늘은 플로라의 생일이다. 사랑하는 플로리아, 당신의 남자가 미쳐버린 선장과 몇 주치 식량만 남은 채 얼음 벌판 사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잘된 일이야. 틀림없이 그녀는 매일 아침 셔틀랜드에서 우리의 소식을 확인하고자 스코틀랜드 선정 목록을 살펴볼 것이다. 선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서 밝고 걱정 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끔 마음이 너무 무겁다. 오늘의 기온은 영하 7도. 바람은 거의 없고 좋지 않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선장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는데 그는 밤새 다른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불쌍한 선장. 그는 아침 일찍 내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로 몸을 구부리고 속삭였다. 환상이 아니었소, 선생. 나는 멀쩡하다고. 아침 식사 후 그는 나에게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이등 항해사와 함께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봤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배의 앞쪽에는 비스킷 반 통과 소금에 절인 고기 3통, 커피 원두와 설탕이 조금 남아 있었다. 배의 뒤쪽에는 통조림 연어와 스프, 양고기 등이 남아 있었지만
50명의 승무원이 먹기에는 매우 부족한 양이었다. 창고에는 2통의 밀가루와 수많은 담배가 있었다. 모두 합쳐 18일이나 20일 동안 절반의 배급으로 버틸 수 있는 양이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선장은 모든 선원들을 모이게 한 후 갑판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이보다 더 멋진 선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검고 활기 넘치는 얼굴은 마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탈출할 기회를 알고 있음을 설명했다. 제군들, 여러분은 내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문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시즌 동안 이 나라에 들어온 어떤 배도 북극 성어만큼 고래 기름으로 이익을 가져온 적이 없고 여러분 모두 그 몫을 가져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배짱 없는 선원들은 여자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제군들은 아내를 남겨두고 이곳으로 왔다. 그대들이 돈을 벌 수 있어 나에게 감사했다면 이 모험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대담한 모험을 시도해 성공했으니 이번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는 없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린 얼음을 건너 육지로 갈 것이고 바다 표범을 비축해두면 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기 전에 스코틀랜드 해안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반씩 배급을 받아야 하고 누구도 예외는 없다. 제군들은 지금까지 많은 위험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선장의 이 말 한마디는 선원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인기 없던 선장의 모습은 잊혀지고 미신을 믿던 작살잡이 노인이 만세 삼창을 외치자 모두 함께 따라 외쳤다. 9월 16일 밤사이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얼음이 갈라질 조짐이 보인다. 지급되는 식량은 부족했지만 선원들은 기분이 좋았다. 기관실은 증기를 유지하며 탈출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장은 기운이 넘쳤지만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홀린 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활기찬 선장의 모습은 우울한 그의 모습보다도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일기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그의 기이한 점 한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객실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오늘 나에게 열쇠를 건네며 정오에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동안 크로노미터로 시간을 측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세면대와 책 몇 권이 전부인 허름한 방이었지만 벽에 걸린 그림 몇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치품은 없었다. 대부분 작고 값싼 그림이었지만 한 젊은 여성의 얼굴을 그린 수채화 한 점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분명히 초상화였고 선원들이 특히 좋아하는 화려한 유형의 미인도 아니었다. 어떤 예술가도 기묘해 보이는 성격과 나른해 보이는 그림을 뒤섞어 그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른하고 몽환적인 눈매와 내리깐 속눈썹, 어떤 걱정이나 근심에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넓고 낮은 이마는 단정했으며 선명한 턱선과 단호한 아랫입술이 강한 태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아래 모서리에는 19살 MB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강인한 의지로 보아 19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범한 여성임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비록 찰나의 순간에 보았을 뿐이지만 내가 화가였다면 이 일기장이 한 페이지에 한 줄 한 줄 묘사할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선장의 인생에서 그녀가 어떤 부분을 차지했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사진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는 침대 끝에 그녀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내가 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그 외에 그의 선실에는 제복과 야영용 의자, 작은 유리잔, 담배 상자, 그리고 동양의 물 담뱃대가 있었는데 이 담뱃대는 밀른 씨의 말대로 선장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다. 밤 11시 20분, 선장은 나와 함께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후 방금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멀쩡할 때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박식할 뿐만 아니라 독단적이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혼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견해를 능숙하게 인용했으며 형이상학과 피타고라스의 교리를 지지하는 것 같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현대의 영성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슬레이드의 사기 행위에 대해 농담 섞인 비유를 하자 그는 놀랍게도 무고한 것과 죄를 혼돈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기독교 신자였던 유다가 악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낙인 찍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북쪽에서 상쾌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다. 밤은 마치 영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칠흑같이 어두웠다. 내일은 우리가 얼음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9월 17일 또다시 유령소동. 내 신경의 강함을 신께 감사드린다. 미신을 믿는 무기력한 선원들이 진지함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것들을 요약하면 밤새 배 주위를 기괴한 무엇인가가 날아다녔고 피터 헤드 출신인 샌드 맥도널드와 셰틀랜드 출신인 피터 윌리엄슨까지도 그것을 봤다며 가판에서 밀른 씨도 목격했다고 한다. 이로써 3명의 증인이 더 등장했으니 2등 항해사의 증언에 확실한 힘이 실린 것이다. 나는 아침 식사 후에 밀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항해사로서 선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길하게 고개를 흔들며 특유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바다 괴물 같은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젯밤 내가 본 것이 유령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대낮에 이런 얘기를 하는 대신 어젯밤 어둠 속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양처럼 하얗고 끔찍한 모양이 여기저기 어둠 속에서 나타나 울부짖는 걸 선생도 봤다면 당신은 차갑게 얼어붙었을 겁니다. 내 생각의 선생은 이 문제를 싱거운 잡담 취급하는 것 같군요. 나는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음에 유령이 나타나면 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뒤에 펼쳐진 얼음이 사방으로 갈라져 사라졌다.
오늘 우리의 위도는 북위 80도 52분인데 이는 강한 남풍이 불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람이 계속 잘 불어준다면 얼음은 생성된 만큼 빠른 속도로 녹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점점 운명론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람과 얼음과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마호메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운명론자가 된 것도 아라비아 사막의 바람과 모래 때문이었으리라. 유령의 출몰은 선장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말았는데 나는 그의 예민한 마음을 자극할까봐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불행히도 선원 중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선장은 자세히 알려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예상했던 대로 그의 잠재된 광기가 되살아났다. 어젯밤 비판적인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철학을 논하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가판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멈춰서서는 간절한 몸짓으로 손을 내밀고 얼음 위를 초조하게 응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잠시만 내 사랑. 불쌍한 친구요. 용감한 선원이자 지적인 신사가 저런 꼴이 되어버리다니. 환상과 망상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슬프기 그지없다. 정신 나간 선장과 유령을 보는 선원 사이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때때로 이 배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구한 사람은 또 모르겠다. 그를 혼자 두는 한, 혹은 그의 도구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그는 홍해 속 악마 따위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사람이긴 하다. 얼음 사이로 물길이 빠르게 열리고 있었으며 내일 아침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담을 이야기한다면 가족들은 내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겠지. 밤 12시. 난 소름 끼치도록 놀랐지만 브랜디 덕분에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일기가 증명하겠지만 아직 제정신으로 돌아오진 못했다. 나는 너무나도 이상한 경험을 했기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봤다는 선원들의 주장과 그들을 미치광이로 낙인 찍은 것이 정당한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세상에, 내가 고작 이런 사소한 일로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니. 맨슨 씨나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웃었던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들의 얘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고 단순히 소리가 들린 것뿐이었다. 누군가 이 일기를 본다고 해도 그 순간의 느낌이나 내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담배를 피우려고 가판으로 올라갔다. 밤은 매우 어두웠고 너무 어두워서 가판 아래 서 있는 항해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얼어붙은 바다의 특별한 정적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했을 것이다. 이곳이 아닌 세상의 다른 곳은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 해도 공기에 미세한 진동이 존재한다. 즉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의 날개짓 소리, 심지어는 땅을 덮고 있는 풀의 희미한 바삭거림 같은 미세한 진동 말이다. 그 소리를 평소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사라지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은 알 수 없는 고요함의 끔찍함이 존재하는 북극해이다. 나는 작은 잡음이라도 들으려고 고막을 긴장시키고 배에서 우연히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배 아래쪽 얼음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듣기로 그 소린 풀이 마돈나도 낼 수 없는 고음에서 시작해 점점 더 높아지더니 결국에는 길 잃은 영혼의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를 고통의 통곡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여전히 유령의 비명소리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그 소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커다란 그리움이 담겨있는 듯 했지만 이따금 기쁨의 환희도 느껴졌다. 그 소린 내 바로 옆에서 울려 퍼졌지만 어둠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잠시 기다려봤지만 어떤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아 겁을 잔뜩 집어먹고 가판 아래로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올라오던 밀슨 씨와 마주쳤다. 의사 선생? 그가 말했다. 우는 것 같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 소리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사과를 해야 했고 당신만큼 나도 당황하고 끔찍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아마도 내일은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할 뿐이다. 나중에 이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기를 다시 읽는다면 그토록 나약했던 나를 경멸하게 될 것이다. 9월 18일.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며 두렵고 불안한 밤을 보냈다. 선장의 얼굴도 초췌하고 눈은 충혈된 걸 보니 별로 휴식을 취한 것 같지 않다. 나는 어젯밤 경험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이미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기대했던 대로 오늘 아침은 물길이 나타났고 우린 얼음닻을 올리고 서남서 방향으로 20km를 항해할 수 있었다. 그러다 우리가 지나온 빙원만큼이나 거대한 빙원 앞에서 멈춰섰다. 이 빙원은 우리의 진로를 완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에 다시 닻을 내리고 얼음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바람이 계속 불어준다면 24시간 안에 깨질 것이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몇 마리의 바다 표범이 보여 총으로 한 마리를 잡았는데 길이가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녀석이었다. 물개는 산악기로는 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다행히도 얼음 위에서는 움직임도 느리고 굼떠서 위험하지는 않았다. 선원들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이제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선장은 우리가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가 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선생,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오? 저녁을 마친 후 선장이 물었다. 그러길 바랍니다. 내가 대답했다. 선생의 말이 맞지만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머지않아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겠지만 안 그렇소? 하지만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오. 선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여긴 위험한 곳이오.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사람을 봤소.
한 번만 미끄러져도 갈라진 틈으로 빠지면 끝장이란 말이오. 물 위로 떠오른 녹색 거품만이 가라앉은 곳을 가리킬 뿐이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오.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런 곳을 지나면서도 난 유언장을 남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특별히 남길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소? 물론 그렇겠죠. 난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선장이 말을 이었다.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이 내 뒤를 봐주길 바라오. 돈 되는 건 별로 없지만 선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선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으면 하오. 크로노미터는 항해를 추억하는 의미로 선생이 간직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만일을 대비한 얘기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선생에게 말하고 싶소.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선생을 의지해도 되겠소? 물론이죠. 나는 대답했다. 선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저도 자네는 괜찮아. 선장이 말을 가로막았다. 성질을 부리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가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소. 선실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갑판 위로 올라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좋겠어. 이 대화를 생각할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의 광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선장실에서의 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가 갑판에 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밀른 씨는 내 걱정을 비웃으며 그것은 단지 선장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밀른 씨도 상황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모레쯤이면 빙원에서 빠져나와 이틀 후에는 얀마인 섬을 지나고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면 셰틀랜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부디 그의 생각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길 바란다. 밀른 씨의 의견은 선장의 암울한 의견과는 달리 공정한 판단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 많은 선원이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우려했던 비극이 찾아왔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선장이 사라졌다.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두렵다. 정말 두렵다. 지금은 9월 19일 아침 7시. 나는 밤새 선원들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거대한 빙원을 가로질러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나는 그가 어쩌다 실종됐는지 기록하려 한다. 누군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내가 추측이나 소문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제정신인 상태에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물론 이것은 내 추측일 뿐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 나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 앞서 기록한 대로 대화가 끝난 후에도 선장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초조했는지 자세를 자꾸 바꾸고 팔다리를 흔들었다.
그는 15분 동안 가판에 7번이나 올라갔다가 몇 발자국 서성이다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나는 매번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아주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으며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나치게 쾌활한 척 행동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다시 가판으로 올라갔고 나도 그와 동행했다. 밤은 어둡고 매우 고요했는데 돛대 사이로 불어오는 우울한 바람소리를 제외하면 무척이나 적막했다. 북쪽에서 짙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가끔씩 달빛이 새어나왔다. 선장은 앞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더니 내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는 내게 내려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나는 더욱 가판에 남아있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조용히 난간에 기대서서 방대한 빙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 존재는 잊은 듯했다. 빙원의 일부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일부는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의 움직임으로 보아 여러 번 시계를 확인하는 것 같았고 한 번은 그가 짧게 중얼거렸는데 준비라는 단어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한 크고 흐릿한 선장의 형상을 보니 으스스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누굴 기다리는 걸까? 한 가지 사실을 다른 사실과 연결시키면 막연하게 짐작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나는 뒤에 일어날 일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갑자기 선장의 태도가 격해지더니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는 배와 일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안개 같은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희미한 존재로 빛이 비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그녀가 왔어. 이리 와요. 선장은 한없이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목소리로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외쳤다. 그 다음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난간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두 팔을 어둠 속으로 뻗으며 애정어린 말을 건넸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굳어버린 몸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넓은 얼음판을 비쳤다. 그때 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은 평원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의 형차를 보았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선장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선원들은 선장을 쫓을 일행을 꾸렸고 나도 그들과 동행했지만 우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인원을 꾸릴 계획이다.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내가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 지친 상태로 두 번째 수색도 실패하고 돌아왔다. 빙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서 최소 30km를 걸어갔지만 빙원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쌓인 눈 위에 서리가 내려 눈이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선원들은 밤새 얼음이 갈라지고 수평선 위로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빙원을 돌아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걱정했다. 그들은 크레이기 선장은 확실히 죽었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밀런 씨와 나는 내일 밤까지 기다려보자고
겨우겨우 선원들을 설득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출항을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린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마지막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9월 20일 저녁. 나는 오늘 아침 일행과 함께 빙원의 남쪽을 탐사하기 위해 얼음을 건넜고 밀른 씨는 북쪽 방향으로 출발했다. 우린 머리 위로 크게 펄럭이는 새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보지 못한 채 15에서 20km를 계속 걸어갔는데 그 새는 매였던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빙원의 남쪽 끝바다로 연결되는 좁은 곳에 이르자 선원들은 걸음을 멈췄지만 나는 그들에게 끝까지 가보자고 간청했다. 그래야만 어떤 가능성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다. 100m도 채 가지 않았을 때 피터헤드 출신의 맥도널드가 갑자기 앞에 뭔가가 보인다며 뛰기 시작했고 우리도 함께 뛰어갔다. 처음에는 하얀 얼음 위에 검은 형체만 보였지만 다가가 보니 마침내 우리가 찾던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얼어붙은 뚝 위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었다. 그가 누워있는 동안 작은 얼음 결정과 깃털 같은 눈이 그에게 떨어져 선장의 어두운 재킷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작은 얼음 알갱이가 소용돌이치며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내 눈에는 눈보라로 보였지만 많은 선원들이 그것은 여인의 모습을 이루더니 시신으로 몸을 구부려 키스하고는 빙원을 가로질러 사라졌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케이지 선장의 최후가 고통스럽지 않았음은 분명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죽음 저편에서 그를 소환한 존재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우린 선장의 시신을 깃발로 감싸고 15kg짜리 포탄으로 묶었다. 내가 조사를 읽는 동안 거친 사내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친절한 마음에 빚을 진 사람도 있을 테고 생전 그의 기이한 행동에 거리를 두었다가도 감추었던 애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선장의 시신은 둔중한 소리와 음침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배에서 멀어져 갔고 그는 영원한 어둠 속 아래로 내려가 흰 점이 될 때까지 가라앉다가 결국 그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부활의 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때까지 니콜라스 크레이기 선장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자신의 비밀과 슬픔과 수수께끼를 가슴에 품은 채 그곳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가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일기는 이제 그만 쓰련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거대한 빙원은 곧 과거의 추억이 될 것이다. 최근 사건의 충격을 극복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이 항해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 외로운 선실에서 이 마지막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여전히 갑판 위에서 죽은 선장의 빠르고 신경질적인 발걸음이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나는 공식 일지에 선장의 유품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그의 선실로 들어갔다. 그의 침대 끝에 걸려있던 여성의 초상화가 칼로 오려진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전에 들어왔을 때와 같았다. 이 기이한 단서를 마지막으로
북극 성우의 항해 일기를 마무리한다. 아버지 마스테리 레이 박사의 기록. 나는 아들의 일기에 서술된 북극 성우 선장의 죽음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모든 일이 그가 묘사한 대로 실제로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대담하고 상상력이 없으며 진실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오랫동안 출판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몇 주 전 이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할 확실한 증언을 들었다. 나는 영국 의학협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에든버러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데본셔의 숄탈시에서 대학 시절 동창 피 박사를 만났다. 내가 그에게 내 아들의 경험에 대해 말하자 그는 자신이 그 선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가 선장을 젊은 남자로 묘사한 것을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기록과 유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장은 코널 해안에 사는 미모의 젊은 여성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선장이 바다에 나가 없는 동안 약혼녀는 이상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한다.